요금을 부과한다는 뜻의 과금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게임에 돈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확대로 사람들은 게임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 게임 회사는 그들의 경쟁심을 부추겨 더 많은 과금을 하도록 유도하죠. 이 과금이라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이가 있는 반면,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쓰거나 혹은 빚을 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빚을 개인이 알아서 처리한다면, 즉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다행이지만, 가끔 이런 이들 중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리석은 이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츠치야 카즈야 역시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관리비를 낼 돈이 없어 가스가 끊겨도 게임을 놓지 않았던 그는 끝내 돈과 배고픔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나쁜 사람이 되었죠. 1988년 11월 17일에 일본 도치기현에서 태어난 카즈야는 어릴 적부터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돈을 내놓으라며 어머니를 괴롭혔고, 돈이 없는 날에는 어머니의 물건을 팔 정도로 도박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이혼했고, 두 살인 카즈야를 데리고 언니가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얼마 뒤 괜찮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사치에 빠져 이혼당하며 당시 4살이었던 카즈야는 보육원에 맡겨졌죠. 이 때문인지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의 책상에는 장례식에 쓰이는 꽃병이 놓여 있었고, 최악, 병균 같은 심한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야구부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소지품이 없어지거나 훈련 중 야구공에 맞는 표적이 되는 등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괴롭힘은 없었지만 반에서 조용히 있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친구 역시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후쿠시마현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사교적이지 않고 일머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혹 성실하게 일하지만 실수가 잦거나 알려준 것도 금방 까먹는 이들이 있는데, 카즈야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게다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탓인지 공동생활도 서툴렀던 그는 결국 7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모바일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현실에선 그리 좋지 않은 대접을 받지만 게임상에선 돈만 쓰면 다들 자기를 우러러보는, 일종의 도피처로 게임을 선택한 그에게 현실의 친구나 지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게임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도 어머니는 그리웠나 봅니다. 2008년에 군마현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어머니의 동거인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반대했기에 결국 카즈야는 따로 집을 얻어야 했죠. 일자리가 없어 생활보호를 받게 된 그는 어머니가 사는 근처에 집을 얻었고, 2010년에는 인근 라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그가 받은 월급은 16만엔, 하나로 약 1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사치만 안 부린다면 남성 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바일 게임 과금에 중독된 상태. 처음에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 하던 과금이 어느 순간부터는 200만 원까지 불어났죠.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게임에 썼던 그는 결국 모아둔 돈은 물론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어머니는 할머니의 간호 때문에 외가로 가며 아들과 멀어졌고, 의지할 사람이 사라진 카즈야는 더 게임 속으로 빠져들었죠. 누군가 날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가상세계. 게임은 그에게 있어 현실에선 맛볼 수 없는 우월감을 충족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2014년 6월경에 거의 4년을 다닌 라면 가게를 그만두고 잠시 경비 일을 하다 그것까지 그만둔 채 집에서 게임만 했던 그는 당시 과금으로 인해 생긴 7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했고, 일도 하지 않아 수입은 없었지만 얼마 나오지 않는 생활보조금으로 여전히 과금을 하고 있었죠. 결국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가스도 핸드폰 요금도 밀려 끊겼지만 그는 공용 와이파이를 잡아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2014년 11월 9일, 그날도 눈을 뜨자마자 게임부터 켰던 그는 허기를 느끼며 냉장고를 열었지만 이미 텅 빈 상태였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일을 하면 되지만 그것은 싫고,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강도질이었죠. 노인들은 집에 돈을 보관하고 있을 테니 일을 훔치면 된다고 생각한 카즈야는 다음날 새벽 자기 집에서 약 1km 떨어진 한 집에 몰래 들어갔고, 돈을 찾던 중 집주인인 유키가 깨자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그녀를 살해한 뒤 빵과 7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훔친 돈과 며칠 후 들어온 생활보조금으로 죽지 않을 만큼 끼니를 때우고 나머지는 과금을 했던 그는 다시 돈이 떨어지자 12월 16일에 한 노인 부부가 사는 집에 침입했고 도중에 들켜 이번에도 준비한 흉기를 들고 노인 부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집주인인 타네요 씨는 살해됐지만 아내인 후미에는 중상을 입고 도망칠 수 있었죠. 어두웠기에 그녀는 카즈야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그가 먹다 버린 사과의 심지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던 경찰은 5일 뒤 한 라면 가게로부터 강도 신고를 받게 됩니다. 몇 개월 전 매장에 도둑이 든 뒤 점주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가 보여준 영상에는 새벽에 한 남성이 음식을 훔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주는 이 남성이 6개월 전 그만둔 카지야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를 체포한 경찰은 며칠 전 있었던 강도 살인범의 발자국이 그의 발자국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사과에 남아있던 범인의 DNA와도 일치하며 카지야는 그렇게 모든 범행이 들통났죠. 그가 게임 과금 때문에 진 빚은 최종적으로 1200만 원에 달했는데 체포 당시 그의 수중에는 1000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문 중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돈과 음식이 필요했다. 노인이 살고 있을 만한 단층 주택을 노렸다. 노인들은 저항할 힘이 없고 다들 집에 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만약 들킨다면 찌르려고 했다. 체포된 뒤 그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 1,500만 원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신감정에서 그는 발달장애 및 성격장애를 앓고 있음이 드러났고 변호사는 이를 빌미로 범행이 장애의 영향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피해자를 몇 번이나 구타하고 흉기를 찌른 것은 범행의 잔혹성과 분명한 사리를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사형을 구형했죠. 재판장이 준 마지막 발언 기회 때 카즈야는 일어난 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애를 비롯해 불우했던 성장 과정은 동정을 금할 수 없지만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성격의 편향인 성격장애가 피고의 사고 능력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보다 훨씬 약한 노인에 대한 일방적이고 끔찍스러운 행위는 비열하고 냉혹하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를 제압한 뒤에도 집에 있던 도구를 사용한 점에서 치졸하지만 계획적이고 강고한 살의에 근거한 집요하고 잔악한 범행이었다. 피고가 속죄 기부를 한 점이나 갱생 가능성이 약간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형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카즈야는 항소했지만 2020년 9월 8일 최고재판소는 장애가 있더라도 살인을 실행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끝내 다른 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던 카즈야. 아직 도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의 형이 하루빨리 집행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